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관광차 일본을 찾은 한국인 A씨는 도쿄의 유명한 번화가 긴자에서 한 고급 식당을 방문합니다. A씨가 음식을 주문했고 종업원에게 얼음이 없는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해서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물을 첫 모금 딱 마신 순간 A씨 코에 굉장히 역한 냄새가 올라오는 겁니다. 곧장 종업원에게 항의를 했죠. 그런데 이때 네, 다른 물 드릴게요. 이렇게 태연한 대답만 돌아오는 겁니다. A씨는 분명 이 물에 뭔가 탄 거다라고 직감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식당 주방을 찾아가서 따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종업원이 충격적인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데 자기가 실수로 청소용 락스 물을 물 대신 내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A씨가 지금 아까 그걸 락스물을 마신 거 아니에요? 이후 그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구역질을 시작했어요. 곧장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거기서 급성 식중독을 진단받게 되죠. 이거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주 아찔한 상황이죠. 해당 식당 측은 이게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 입장에서는 락스 세제통과 물병이 모양과 크기가 전혀 다른데 이게 혼동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식당은 나흘간 영업 정지를 받았고 현재는 정상 영업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날의 일이 정말 실수였는지 아니면 종업원의 의도된 일이었는지 그 진실은 당사자만 알고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일본에서 이 같은 세제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가 벌어져서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위치한 오우구치 병원. 이 병원은요, 일반적인 환자가 오는 곳은 아닙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고령의 분들이나 또는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자들이 찾는 요양병원이에요. 그런데 지난 2016년 가을 무렵 여기에서 기이한 현상이 시작되었죠. 매주 토요일만 되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의 환자들이 사망하는 겁니다. 물론 병원에선 사실 이 병원은 또 노인과 중증 환자가 많은 곳이잖아요. 사망자가 나오는 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이상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유독 그 해에 오구지 병원에서 많은 수의 환자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겨우 3달 남짓한 기간만 하더라도 무려 48명의 환자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또 이상한 점이 있죠? 이 환자들의 상당수가 오구치 병원 4층에 머물던 환자들이었던 겁니다. 이 4층에 병상을 세어보면 총 35개. 근데 3달간 48명이 여기서 죽었다고? 통상적인 수보다도 훨씬 많잖아요.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죠. 해당 병원이 있던 요코하마시 시청 감식과에 종종 민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민원이 뭐였냐면 오구치 병원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의료용 바늘이 자꾸 없어져요. 어떤 환자들의 기록부가 자꾸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들이 뭔가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고발이었고요. 또 그 중에는 간호사용 유니폼이 찢겨진 채 발견됐다. 간호사 필통에 바늘이 박혀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뭔가 수상함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죠. 그렇게 연일 제보가 이어지던 중 어느 날 오구치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다급히 의사를 호출해요. 선생님, 이상해요. 여기 수액 속에 거품이 일어나요. 간호사에 따르면 환자의 그 링거 수액을 교체해 주려던 순간 실수로 수액이 든 그 팩 아시죠? 그 팩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이 비닐팩 안에 들어있던 용액이 막 갑자기 보글보글보글 거품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라? 이건 분명 일반 수액인데 거품이 왜 끌어나지? 간호사가 수상하게 여겨서 서둘러 보고를 했던 건데요.
의사는 경찰에 즉각 수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이 링거백 안에 디아미톨이라는 성분이 확인됩니다. 디아미톨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계면활성제인데요. 네, 세제 성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수액에는 절대로 들어가선 안 되는 물질인 거죠. 당시 오호구치 병원에서는 의료용 도구를 세척하기 위해서 디아미톨 성분이 들어간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긴 했어요. 그럼 누군가 이 세제를 환자들 몸에 투여할 링거 수액 속에 섞어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계면활성제, 이건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성분이긴 해요. 우리가 쓰는 샴푸, 비누, 심지어 치약 속에서도 소량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게 주사기를 타고 혈관으로 직접 들어온다? 그럼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장에 무리를 줘서요, 빠르면 한두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성분이에요. 즉, 링겔에다가 계면활성제를 섞은 누군가,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의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경찰은 여기까지 알아낸 직후 바로 병원을 폐쇄하고 이 링겔의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더 심각해요. 보관하고 있던 미사용된 수액 50개 중에 무려 10개에서 이 디아미톨이 주입되어 있는 게 확인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아마 여러분도 링거백을 한 번쯤 병원에서 맞아보거나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래쪽에는 의료용 튜브를 꽂을 수 있게 이렇게 입구가 나 있죠. 보통 이걸 고무마개로 막아두고요. 근데 범인이 바로 이 마개에다가 얇은 주사바늘을 넣어가지고 구멍을 내서 세제를 주사한 거예요. 자, 경찰로서는 우선 이 세제 링거로 혹시 죽은 사람,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기록을 뒤져봤죠. 그랬더니 딱 이틀 전인 9월 20일에 88살의 남성 환자가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의 이름은 야마키 노부오. 즉각 시신을 부검합니다. 그러자 시신에서 디아미톨 성분이 나와요. 링거백에 있던 그 성분이요. 뿐만 아니라 다시 그로부터 4일 전인 9월 18일에 80대의 니시카와 씨가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한 게 확인됩니다. 또 6일 전인 9월 16일에 70대 오키치 씨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면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병원 관계자들도 그래요. 최근 들어서 저희 병원의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었어요. 라는 점을 떠올리게 돼요. 처음에는 하루에 1명씩 죽었는데 그러다 점점 하루에 2명, 3명이 되더니 나중에는 하루에 무려 5명이 죽는 날이 있더라고요. 이러는 겁니다. 이상하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아니,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링거액에다가 어떻게 세제를 넣을 수가 있냐고요. 자,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용의자를 추려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선 이 디아미톨이라는 게 병원 이곳저곳에서 소독을 위해서 자주 사용하던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일이겠지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너무 쉽게 손에 얻어서 바로 링거에다 주사를 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요양병원의 특성상 환자가 사망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환자가 죽고 나서 부검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고인들의 유가족 또한 굳이 부검이요? 아니요. 저희 바로 화장하고 장례할게요. 이런 식이었고요. 이렇다 보니 가해자뿐만 아니라 지금 피해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때 그나마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은 사망자들의 시신을 대상으로 부검을 진행하게 돼요. 앞서 야마키 씨의 그 부검에서 나왔죠? 그리고 니시카와 씨의 체내에서도 성분이 검출됩니다. 와, 이거 누가 이런 걸까? 분명 이 병원 안에 범인이 있는데? 고민하던 경찰은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의복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의복. 자, 입고 있는 옷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세척용 디아미톨을 사용했다면, 세제로 사용을 했다면
이 세제가 기껏해야 옷 소매, 바지 이 정도에만 묻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이 디아미토를 주사를 해서 링거에게 넣었다면 다른 곳에 묻어 있거나 이 흔적의 형태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옷을 다 걷어가지고 의복을 하나하나 조사해 봤죠. 그랬더니 빙고! 한 간호사의 유니폼에서 묘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 간호사분들이 입는 유니폼 가슴 쪽에 주머니 있잖아요. 그걸 널스 포켓이라고 하는데 주로 여기다가 메모할 때 쓰는 펜이나 의료용 테이프 같은 걸 넣어둡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널스 포켓에서 유난히 많은 양의 디아미톨이 검출된 거죠. 근데 그 모양이 작은 공병이 이렇게 주머니 안에서 생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넓게 디아미톨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경찰은 즉각 이 간호사를 용의자로 지목했죠. 그녀의 정체는 31살이던 쿠보키 아유미.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2015년 5월부터 이 오우구치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문제가 많이 제기된 4층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이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걸로만 가지고 범인으로 단정하기엔 무리수예요. 경찰은 좀 더 확실한 추가 증거 확보에 열을 올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까 9월 16일에 사망했던 70대 할머니 오키츠 씨 기억나시죠? 그녀는 사망한 즉시 유족이 장례를 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녀가 죽기 전 남겨둔 혈액이 아직 병원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혈액을 가지고 디아미톨 반응 검사를 했죠. 결과는 양성. 몸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또 사실 이 세제 성분이 체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람이 바로 죽는 건 아니거든요. 죽기 며칠 전에 누가 이 오키치 씨에게 수액을 투여했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걸 하나하나 조사해 본 결과 한두 명은 아니었는데 그 명단에서 바로 당직을 섰던 쿠보키가 나옵니다. 이외에도 증거는 몇 가지 더 있었어요. 먼저 유독 이 쿠보키가 환자를 살핀 직후에 이상하게 환자들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라는 동료들의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쿠보키가 수액 봉투를 가지고 병동을 좀 수상하게 배회하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이었죠. 자, 이렇듯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죠. 그렇게 증거가 확보가 되면서 바로 경찰이 쿠보키를 신문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쿠보키가 너무나 협조적으로 나왔어요. 더 정확히는 자신의 죄를 전혀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적어도 20명 이상 환자들 링거에 세제 주입했어요. 아니, 너무 덤덤하게 말하니까 오히려 듣는 사람이 무한한 그런 충격 자백이었죠? 이게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물었습니다. 당신 왜 환자들을 살해했습니까? 쿠보키가 말했죠. 환자가 죽으면 유가족들이 와서 묻잖아요. 사인은 뭐냐고. 거기에 일일이 대답해주는 게 너무 귀찮아요. 내가 있는 동안 죽으면 귀찮아지니까 퇴근하기 직전에 링거에 세제를 넣은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쿠보키는 그 자신의 스케줄상 항상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죽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퇴근 직전에 디아미톨을 투여한 거죠. 그냥 귀찮게 자기가 있을 때 죽는 걸 피하려고요. 아니 이게 이유가 될 수 있긴 한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쿠보키는 살인을 결심한 또 다른 이유도 털어놓는데요. 그게 동료 간호사 B씨와의 갈등 때문이래요. 과거 쿠보키가 범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녀가 담당하고 있던 환자 한 분이 노안으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동료 B씨가 오더니만 환자가 이렇게 죽은 건 다 네 탓이야 라면서 쿠보키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 사건을 겪은 뒤에 더 이상 동료나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았고 그러기 위해선 내 근무 시간에는 환자가 죽으면 안 된다 라는 철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죽을 환자니까 이 환자들을 더 잘 이렇게 테이크케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을 때 죽게 만들자 하자는 생각. 이거 완전 생각의 회로가 지 멋대로 흘러가요. 말이 안 돼. 결국 쿠보키는 체포되었고요. 일단 3명에 대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죠. 근데 사실 아까 자기 입으로 그래요, 내가 20명도 넘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다 밝혀내기가 힘듭니다. 시신은 대부분 화장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쿠보키가 과연 몇 명을 정말 죽였는지는 결국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설사 환자의 체내에서 세제가 발견되어도 이게 치사량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쇠약하던 사람인데 이제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건지 이걸 입증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또 반전이 있었죠. 쿠보키의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도대체 무죄가 되냐고요. 네, 여기서 그 정신병 시나리오가 나오죠. 쿠보키가 우울증과 조현병, 거기에 경미한 지능장애까지 있다는 변명. 근데 쿠보키 간호사 아니에요? 의료인에게 심신미약이요? 가당치도 않죠. 그럼 애초부터 어떻게 간호사가 됐냐고요. 판사 또한 쿠보키가 충분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봤고요. 2021년 11월 3명의 살인 혐의와 다수의 살인 예비 혐의로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원래라면 이게 사실 거의 대량 살상이 가능했을 만한 범죄 행위잖아요. 그래서 사형이 마땅했겠지만 실제 정신감정을 해보니까 약간의 발달장애와 또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실이 인정돼요. 그러면서 감형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쿠보키가 자신의 죄를 변명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선배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일례로 쿠보키가 언급한 동료 간호사 B씨는 평소에도 아주 가혹하게 구는 선임이라고 평을 받아온 적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간호부장이었던 60대 여성 C씨는 거의 이 오우구치 병원에서 여제로 불리면서 그 간호사들 사이에서 왕처럼 군림했다고 합니다. 평소 자기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후임? 야, 쟤랑 얘기도 하지 마. 쟤한테 일 주지 마. 막 이러면서 소외시켰고요. 또 아예 직접적으로 인사평가에서도 일 못한다. 이렇게 부당한 점수를 줍니다. 싫어하는 후임에게 남들도 다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몰아주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불친절한 걸로 유명했대요. 툭 하면 환자 그리고 환자 보호자들한테까지 고함을 치는 모습이 목격됐고요. 범인 쿠보키가 말하길 자신은 이러한 태움의 피해자였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태움이란 건 국내 의료계에서도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태움, 그러니까 영혼이 죄가 될 때까지 태운다 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막 심한 괴롭힘을 하는 경우를 뜻하죠. 가혹행위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렇듯 쿠보키의 진술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이런 추측도 있었어요. 그녀가 정말로 해하고 싶었던 건 어쩌면 환자가 아니라 동료 간호사였을 거라고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 대신 몸이 아픈,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자니까 죽여도 돼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망케 함으로써 나름 복수를 한 거라고요. 근데 물론 여러분 쿠보키가 심한 태움을 당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죄 없는 수십 명의 환자에게 화살을 돌린 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평생 그 죗값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만연한 간호사들 또는 의료진들 간의 태움 문제를 꼭 한번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얼마 안 됐는데요. 국내에서 태움을 한 그 선배 간호사에게 징역 6개월의 이례적인 실형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 피해자는 선배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하고 끝내
병원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건 그 어떠한 핑계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모든 이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이른 아침 한 여성이 집안을 서성이며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빠르게 수화기를 들었는데 표정이 바로 밝아지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죠.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그녀의 아들입니다.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냐고 이것저것 안부를 물어요. 이건 사실 매일 아침에 일과과도 같은 통화였지만 그녀에겐 하루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날 아들은 평소와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도청당하고 있어요. 아들이 울먹이는데요.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그저 제발 빨리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며 그걸 마지막으로 황급히 전화를 끊고 맙니다. 아니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우선 아들과 통화한 엄마의 이름은 진 필슨. 남편과 사별한 후에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홀로 두 아들을 키우던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녀에겐 큰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큰아들이었죠. 로버트 필슨. 로버트는 어릴 때부터 엄마 말도 잘 듣고 애교도 넘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점점 좀 반항기를 보이더니 그 정도가 눈 감아주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어요. 엄마가 거의 아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요? 좀 더 들어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 둘 사이에는 결코 풀기 힘든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1974년, 진은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로버트를 출산합니다. 하지만 가정 내 불화로 얼마 안 가서 이혼을 하게 돼요. 로버트가 4살이 됐을 무렵 엄마는 제럴드라는 남성과 재혼을 하는데요. 제럴드는 아주 다정다감한 성격이었죠. 게다가 로버트까지 살뜰히 챙겨주면서 집안의 안정적인 가장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진에게는 둘째 아들인 건데요. 문제는 로버트에게 새 아버지와 동생이 마냥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때 새아빠 제럴드는 충분히 애정을 쏟았고 또 두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해주려고 애썼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사실 제럴드에게도 남모를 어려움이 있어요. 그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였는데 그때 큰 부상을 입으면서 걷는 게 불편합니다. 또 소위 트라우마라고 하는 외상후 장애까지 겪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아들을 위해 기꺼이 자전거를 함께 타러 나가기도 하고 캠핑, 야구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애써왔죠. 덕분에 이 새아버지와 로버트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어느덧 끈끈한 부자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러던 1982년 로버트가 7살이 되던 해예요. 가족들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짐을 나르고 하면서 아침부터 아주 분주히 움직였어요. 제럴드는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일하는 걸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작은 짐이 담긴 한 박스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로버트에게 아빠한테 저거 좀 갖다 줄래? 하고 요구하는데 이때 로버트가 지금 바빠요 라면서 이 부탁을 거절하게 되죠. 게다가 아빠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짜증을 내게 되는데요. 잠시 후 제럴드는 멀찍이 떨어져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요. 난데없이 총성이 울렸죠. 마당에 있던 엄마 진이 놀라서 집 안으로 뛰어가려던 순간 안에서 로버트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입술을 벌벌 떨면서 말해요. 엄마, 아빠가 자기 머리에 총을 쐈어요. 이 상황, 이걸 어찌해야 되죠?
제럴드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장애도 있었고 또 밤마다 이 트라우마로 잠을 못 자요. 무력감까지 정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 복합적인 감정이 하필 그날 한순간에 터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겨우 7살이던 로버트가 목격한 거고요. 그날의 비극 이후 로버트는 아버지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는 엄청난 자책에 시달립니다. 그게 아이의 정신을 갉아먹었고 결국 뭔가 자기만의 어두운 세계로 빠져들게 되죠. 그날 이후에 로버트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민하고 공격적으로요. 툭 하면 감정적으로 폭발하기까지 하죠. 이런 모습은 집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계속 이어졌고요. 그게 많은 문제를 자아냈던 겁니다. 로버트는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어요. 걸핏한 폭발하니까요. 결국 따돌림을 당했고 거기에 더해서 아이가 혼자 있을 때 자해까지 시도하면서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엄마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아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각종 치료시설에 데려가 보는데 이게 또 시기적으로 로버트의 사춘기까지 겹치면서 아이는 점점 통제불능이 되어갔습니다. 급기야 학교 측에서 이렇게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로버트를 더 이상은 받아줄 수 없다면서 당장 이 아이를 치료시설에 넣어놓지 않으면 그간의 모든 행실의 잘못을 물어서 소년원에 보내겠다고 협박 수준의 경고까지 떨어집니다. 엄마 진은 아들을 지키고 싶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시설에 보내게 되는데요. 로버트가 입원한 곳은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샤이엔 메사라는 치료시설입니다. 축구장 2개의 부지, 2개의 넓은 건물과 기숙사가 있었죠. 정식 명칭이 청소년 주거 치료시설인데 사실 청소년 정신병원입니다. 엄마는 아들을 여기에 두는 게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현재로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매일 아침 아들 로버트와 통화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로버트는 엄마에게 병원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주진 않았다고 해요. 그저 언제 집에 갈 수 있냐, 빨리 가고 싶다가 대부분의 통화 내용이었죠. 그것 외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1990년 봄에 마침내 아이가 퇴원 조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엄마는 반가움에 아들을 안아주고 다정히 말을 건네는데 이 로버트의 반응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눈치를 보는 듯 잔뜩 기가 죽어 있었고 예전보다 훨씬 모든 것에 있어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엄마는 아이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다려보기로 하죠. 학교로 돌아간 로버트는 나아졌을까요? 처음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더 거칠어지고 조그만 일에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기물을 부수는 아주 위협적인 아이가 돼버려요. 심지어 동네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웃들이 다 피해 다니기 시작했고요. 결국 이 문제는 정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로버트에게 장기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됐고 정부는 당신이 이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아이를 구금하겠다고 경고해요. 와, 그저 되게 착한 청소년이 하루아침에 사회의 위험인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퇴원한 지 2달도 안 돼서 로버트는 또다시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1990년 7월 6일 아침, 진은 이날도 아들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울리는 벨소리에 황급히 전화를 받았는데 이 수화기 너머 아들이 흐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 뭔가 잘못됐다. 엄마가 그들이 누구니? 라고 물었지만 아이는 답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했던 통화가 이 스토리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엄마는 즉시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서 아들과 면회를 하겠다 신청했죠. 그리고 일단 다시 통화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병원의 답변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로버트가 방금 외출을 해서 전화 연결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방금 끊어졌고 다시 걸었는데 그 찰나에 애가 나갔다고요? 좀 이상했죠.
하지만 엄마가 당장 이 면회 신청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 병원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락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와요. 로버트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엄마는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사가 진행돼요. 경찰에 전한 병원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로버트가 병원에서 도망쳤는데 너무 빨리 사라진 탓에 아무도 그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논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이 샤이앤 메사 치료시설이 물론 부지가 넓긴 했지만 정신병원이라서 경비가 허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잡지 못했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고요? 당시 로버트가 도망치는 걸 봤다는 3명의 직원이 증언을 하게 돼요. 그걸 다 합쳐보면 7월 6일 오전 8시 45분에 병원의 정원에 로버트가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 몇 분 후 갑자기 정원을 가로지르면서 병원 밖으로 미친 듯이 뛰쳐나갔다고 해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로버트는 파란색 체크 셔츠와 검은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자, 이 말대로라면요. 로버트는 분명 자진해서 도망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엄마 진이 이 증언에서 오류를 발견해요. 직원들이 로버트를 봤다는 그 시각 오전 8시 45분이요? 그때 우리 애는 나랑 통화 중이었는데? 그렇죠. 진은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각에 아들과 통화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3명의 직원들의 증언은 거짓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엄마보다도 병원 측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의심하기보다는 로버트가 이건 단순 가출한 게 맞아요 라면서 이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데 통화 내역을 조회해보면 바로 진실 여부를 알 수 있지 않나요? 90년대라서 기술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경찰도 그냥 뭔가를 빠르게 덮고 싶었던 건지. 별 수 없이 엄마 진은 이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또 아들을 찾아내기 위해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로버트가 실종된 지 3일이 지난 시점에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거 우리들 책임 아니지 않냐 하면서 더 이상 우리 병원을 찾아오면 경찰에 협박병으로 신고하겠다고 의혹장을 놓게 되죠. 근데 이거 병원에서 실종된 거 아닌가요? 그럼 엄마가 뭐 집에서 막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병원이 너무 뻔뻔했죠. 그래서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도 무책임한 상황. 엄마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잃었죠. 그리고 이 비극을 모두 겪고 있어요. 근데 병원은 무시하고 있고요. 모두가 정신병이 있다면서 아들을 병원에 넣어라 해서 넣은 건데 시설에서는 아들이 도망쳤다. 뭐쩌라는 거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1990년 7월 6일 아들이 실종된 그날 이래 엄마는 지금까지도 23년째 그 희망을 놓지 못한 채 아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끝은 아니죠. 추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지면서 수사가 진행됐을 당시에 가볍게 지나갔던 부분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병원 직원이 경찰한테 무심코 남긴 말이 있었는데요. 아마 로버트 죽었을 거예요. 의미심장한 증언이었죠. 시간이 지나서 재조사가 시작이 되면서 해당 직원을 다시 조사했는데 그 직원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면서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생각 없이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죠. 이게 정말 별 생각 없이 한 말일까요? 아니면 뭔가 숨기는 걸까요? 또 다른 의문점도 있었습니다. 실종 일주일 전에 로버트가 집에 온 적이 있어요. 빨랫감을 가지고 왔었죠. 이때 옷을 정리하던 엄마는 아이의 속옷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발견해요. 당시에는 뭐 좀 이상했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하지만 로버트가 실종된 후에야 이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혹여 누군가가 로버트를 성적으로 학대한 건 아닌지 수사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건 끝내 묵살되었고 로버트 실종 사건은 단순 가출로 분류되면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엄마 진의 집으로 병원에서 로버트가 사용했던 물품들이 도착하게 돼요. 너무나 비통한 심장으로 상자를 열었는데 엄마는 주저앉고 말았죠. 안에 로버트 옷이 들어있습니다. 파란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 바지. 기억하세요? 목격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실종 당일 로버트가 입고 있었다던 그 옷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고요. 심지어 이 아이는 2켤레의 운동화를 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2켤레 운동화 모두 상자 안에 들어있었죠. 참고로 로버트는 발이 아주 예민해서 맨발로 있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는데 신발도 신지 않고 나갔다고요? 자, 로버트는 그럼 병원복을 입고 나갔다는 걸까요? 그러면 직원들은 왜 그때 파란 체크무늬 옷을 입었다고 거짓을 말한 걸까요? 아니면 혹시 모두가 숨기고 싶어하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 아닐까요? 이러니까 엄마가 이 사건에 평생을 매달린 겁니다. 로버트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해요. 그런데도 경찰은 왜 그를 단순 가출로만 고집했던 걸까요? 혹시 이 아이가 이미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은 실종 문제가 이렇게 가볍게 처리될 수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해당 병원은 그로부터 7년 후에 재정을 문제로 폐쇄됩니다. 경찰은 그제서야 아이를 실종자로 분류했고 재수사가 진행이 되는 듯 했지만 결론적으론 너무 늦은 타이밍이었고요. 2022년 지금까지도 엄마는 아들 로버트를 찾기 위해 SNS에 이런 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로버트가 성인이 됐을 때의 모습을 예상한 얼굴이죠. 과연 그날 15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병원은 무엇을 숨긴 걸까요? 그리고 수사당국은 무엇을 외면한 걸까요? 지금도 아들을 찾아 헤맬 어머니 진의 뼈아픈 아픔이 느껴지는 스토리.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